극지방의 해빙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또 지구상의 천연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어느 먼 미래. 인류의 과학 문명은 천문학적인 속도로 발달이 돼서 급기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집안일,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오락을 담당하는 로봇까지 로봇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굳은 일을 대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비 박사는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네, 바로 영화 AI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 AI에서는 감정을 가진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글아이, 기프트, 아이로봇,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그 영화 관련 얘기들을 많이 접해봤었는데요. 과연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현 주소를 LG경제연구원 성낙환 선임연구원과 알아봤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좀 접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요새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이제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애플 시리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시리는 음성 지원 서비스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음성 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인공지능 기술, 즉 인공지능 검색 엔진은 울프람 알파를 연동시켜서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지원 서비스라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예. 1시간 뒤에 깨워줘. 그러면 이제 1시간 뒤에 알람 기능을 맞춰준다든지 자동으로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은 오늘 날씨를 검색을 해서 오늘 날씨는 비가 오니까 우산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건다면 신혼댁에 이제 선물 드는 네. 로봇 청소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요새 최근 미국 네바다에서 이제 면허를 받은 구글의 무인 자동차 같은 그런 제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생각하는 기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를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개념부터 좀 궁금한데요. 예, 인공지능, 즉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이게 된 거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6년에 심리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 수학자들이 여러 다트머스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네. 이때 생각하는 기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지능이란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 학문별로 또는 개인별로, 학자 개인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인공지능이란 건 사람과 아주 똑같이, 즉 사람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서, 즉 마음이나 아니면 자식을 가지고 똑같이 추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과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여러 인간의 지능적 행동들,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곡이나 시를 짓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존 설에 의하면은 그 전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는 그런 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네. 후자인 지능적 행동들을 따라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는 사실 인공지능 하면 저도 이제 집에 그 로봇 청소기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인공지능까지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고 보통 예전에 영화 봤을 때 AI나 아이로봇 이렇게 감성까지 있는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그럼 약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또 얘기를 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에 예.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강한 인공지능에 이제 당연히 이게 심취해 있고 그거에 이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약한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 시스템이나 아니 프로그램에 이게 상황이 모든 게 정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를 예를 든다면은 예.
가구 위치라든지 아니면 집의 모양을 이 로봇 청소기에 다 입력은 못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이 로봇 청소기가 이제 상황에 맞게 그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서 움직여서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지능적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약한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강한 인공지능 측에서는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식의 뭐 의미를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나 자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거라고 그 약한 인공지능 쪽을 이제 비판하는 쪽이 있고요. 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 쪽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철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이런 정의도 못 내리는 이런 걸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서로 연관돼서 이제 따로따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 연구가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뭐 강한 인공지능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개발하는 쪽도 있고요. 저는 이 약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돼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이 모두 모이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생각하는 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개발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제 목표를 잡는 거에 있어서 그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요즘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감성까지보다는 그냥 기계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계가 알아서 생각해서 움직인다. 이게 사실 좀 어떻게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요. 뭐 특별한 그 기술이 거기 안에도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것인지. 예. 인공지능 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의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뭐 사람하고 비슷하게 뭐 다수 번 이렇게 트라이얼 에러라고 하죠. 그리고 어림잡아서 이렇게 눈뜨점으로 해서 추측해서 한 이 정도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모든 경우에서는 일일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최적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해를 구하는 이런 발견적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이런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해를 이용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과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거를 추론 엔진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학 정보 같은 경우를 즉 치료 진단 그런 뭐 의사들이 내리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각 상황에 맞추어서 뭐 어떤 식으로 뭐 환자가 왔을 때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떤 식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추론 엔진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런 진단 서비스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그럼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아직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인간 사고 능력에 그 근접한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요. 뭐 유명한 저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를 지은 레이 커즈와일이란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도 있는데, 가장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 분조차도 2020년은 되어야 인간 수준에 이제 근접한 인공지능이 도착한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뭐 그런 분도 해외 인공지능 학자도 그런 상황이고, 뭐 기술 예측 기관에서 이제 예측하는 것도 한 25년쯤 되어야 그 인간이 어떤 지식 노동의 한 30% 정도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한 10년은 되어야 이제 인간의 지식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도래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까도 했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랑, 뭐 감정이라든지 믿음, 신뢰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따라가기 구현하기 힘든 분야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 입력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모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스스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부닥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전문가 시스템을 예를 들었는데 전문가 시스템이 인간의 그런 전문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거를 추론 엔진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려면은 이게 일일이 사람들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일이 입력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매번 지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은. 그럼 기계학습을 활용을 하면은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함으로써 그 계속 시스템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서 인공지능 그 자체의 그 뭐 지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 기술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에이전트 기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네. 그 컴퓨터에서 보면은 개인 사용자 환경이라든지 예. 사용자 등록 시스템 이런 조그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개로 묶여서 즉 그 아까 말씀드린 인간 수준에 비슷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에이전트 기술이 여러 개로 네트워크로 묶여갖고 하나의 큰 인공지능, 즉 분산 인공지능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이 분산 인공지능의 그 수족이 되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큰 그 지능적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 기계학습과 에이전트가 발전을 하면은 네. 보다 똑똑해지고 또 지능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르면 10년이나 20년 안에 인간의 사고 능력까지 비슷한 이런 인공지능까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IT 기술 굉장히 선두 주자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각 파트별로 이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요새 나오면은 예. 시스템에서 휴보라든지 예. 마루 같은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의 로봇이 개발이 돼 있고 다음에 이런 패턴 인식 분야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거 설명을 또 드리자면 패턴 인식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따로 특허를 받는 분야가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제 대신 여기 자연어 처리라든지 예를 들면 기계학습 이런 분야에서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스콥이 넓은 인공지능 분야에 넓게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수준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기술 뭐 여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이 모두 이렇게 접목이 된 인공지능. 그러면은 굉장히 좀 미래의 모습이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완벽하게 또 상상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애플 시리라든지 예. 그 구글 무인 자동차가 이게 만약 결합이 된다면은 예. 예전 뭐 TV 시리즈 전격 제트 작전 예. 키트 더하죠. 예. 그죠. 가족 키트 하면 이제 가는 예. 그런 게 그게 가능해지죠. 정말 실제로. 실제로 올해 애플 그 개발자회에서는 예. 그 애플 시리를 그 자동차에 탑재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한 모습이 된다면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이언맨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 자비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고도가 어떻게 돼, 뭐 에너지 출력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애플 시리가 만약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고 고도화 된다면은 그 정도까지 뭐 개인이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집에 파일 서버는 집에 컴퓨터 켜져 있어? 아니면은 집에 뭐 온도는 얼마나 되고 있어? 아니면 내 들어가기 전에 뭐 전자레인지 오븐을 좀 켜줄래? 뭐 요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영화 속이 정말 현실로 거의 다가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그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컴퓨터와 뭐 이제 사람과 이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요새 나오는 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란 게 이제 2019년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출시되지 않을까. 뭐 이제 기술 전망 예측기관들도 이제 전망하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발전이나 확산이 꼭 긍정적인 면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도 있나요? 예,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예로 들자면요. 에이전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사용자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컴퓨터 뭐 사용 패턴 같은 걸 꾸준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 시스템 뒷단이나 아니면 서버 단에서 우리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고 기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에이전트도 이제 보안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한 에이전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느 누군가가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누군가가 이제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IBM에서는 애플 시리가 되게 유용한 서비스고 되게 좋은 서비스는 알고 있겠지만 이제 기업 보안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능화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 요소는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리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또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겠네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회나 제도적 문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만약 보급이 된다면은 이게 사고가 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이 무인 자동차를 만든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무인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그 소유주가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무인 자동차 그 자체의 문제인지 이게 애매하네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실제로 이 구글 무인 자동차도 뭐 사람이 아직은 탑승을 해야 되고 또 블랙박스도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시스템은 개발이 돼도 이제 사회나 문화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확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널리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나 문화적 제도나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국의 자동차 밥 롭키스가 고안한 이퀄 리브리엄이라는 자동차는 주인을 알아보는 아주 영리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특정 운전자, 즉 차주만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이 자동차는 차주의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의 바이탈 사인을 감지해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하나둘 이제 우리 주변 일상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